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각도기가 사랑한 투자자, 정말 오랜만에 아시는 분은 아시고 좋아하시는 분은 엄청 좋아하시는 분을 다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증시각도기 TV가 처음 개국하고 시작하고 나서 가장 처음에 모셨던 그때는 이제 투자인사이트라는 제목으로 모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 각도기가 사랑하는 투자자 중에 한 분이시죠. 그리고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멘토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실 분,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따라했으면 하는 그런 분, 네, 바로 인하대학교 김진영 교수님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거의 한 1년 가까이 1년 만에. 네, 이렇게 뵀어요. 다시 불러주시네요. 변한 건 별로 없는데. 변한 건 별로 없는데 자산이 변했죠. 자산 조금 늘었어요. 예, 자산이 증가했죠. 사실 뭐 특별하게 한 건 없어요. 없죠. 예, 네, 포지션 변경도 별로 없으셨죠. 예, 그냥 뭐 있던 거 그대로 갖고 있고. 그렇죠. 미국의 예. 대표 빅테크들을 예. 주로 많이 갖고 계셨었고. 예, 빅테크 제일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빅테크 2개. 네, 중국 빅테크 2개. 알리바바, 텐센트. 그건 이제 늘려가고 계신 건가요? 요새 이제 떨어져서 좀 모아가고 있었고. 모아가고. 예, 네. 애플이 좀 떨어져 있을 때 모았고, 네. 아마존이 좀 떨어졌을 때 좀 모았고. 더 모았고. 네. 판 건 없고 계속 모으시기만 했네요. 예, 앞으로 네. 계속 모을 생각입니다. 아, 예, 네. 예. 그럼 돈은 언제 쓰시고 계속 돈 있는 거? 있는 거는 이제 네. 또 써요. 배당 나오고 하니까요. 네. 배당 가지고 세금도 내고, 네. 뭐 여행도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예. 배당만 가지고도 충분히 생활이 되시는군요, 이제는. 아니 그건 아니고 뭐 월급이 또 있고 하니까 네. 배당 가지고 이제 소소하게 이제 여행 다니고 이런 건 할 네.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먼저 이제 간단하게 저희 작년도 8월달에 저희 증시각도기 TV가 출범을 했고 약 한 9월, 10월 그때쯤 오셨던 것 같아요. 거의 그 외부 손님 중에는 거의 첫 번째 손님 중에 한 분으로. 네, 예,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예, 제가 그 책을 보고 저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은 분이 있냐라고 해서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의 행태와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네, 그렇죠.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쫓아가기에는 우리 김정우 교수님이 저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다시 한번 새로운 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뭐 제가 이제 주식한 지 한 20년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심리학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접목이 돼서 주식 투자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고요. 네. 그걸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워렌 버핏과 뭐 찰리 먼거라든지요, 존 보글, 잭 보글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행동경제학자인 이제 심리학자 카네만과 네. 이제 결합이 됐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나 존 보글이 그런 말을 하는구나. 라는 걸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책으로 좀 써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19년도에 4월에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벌써 네. 2년이 넘었네요. 네, 네. 근데 저희 방송 나오시고 책 좀 팔리셨죠? 예, 많이 팔렸어요. 덕분에. 아니 근데 예. 저의 투자의 태도하고 거의 반쯤은 쌍둥이 같은 책이죠. 예, 근데 보면서 정말 비슷하다. 예. 어쩜 이렇게 생각이 비슷하냐 할 정도로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한 철학을 갖게 되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뭐 비슷하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자꾸 이제 종목들 찾아다니시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세계관. 세계관이 이제 확립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거꾸로 가십니다. 보통 이렇게 투자 철학 공부 안 하시고 네. 종목 바로 들어가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 헤매는 걸 수도 있고. 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예. 네. 그럼 투자 철학을 어떻게 가지면 좋을지. 나를 이해해야 되는 게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면 이 성과가 잘 안 나오죠. 네. 같은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일찍 팔아버리거나 공포에 질려서 팔아버리거나 네. 아니면 또 많은 유혹들이 있거든요. 뭐 볼라막처럼 쫓아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뭐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게 없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네. 내가 어떻게 심리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인간에 대한 이해겠죠. 네. 나라는 게 인간이니까. 그게 이제 바탕이 돼야 그 다음부터 투자의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교수님 본인 얘기 이제 해주시는 건데 네.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나를 찾는 그 과정은 한 어느 정도 시간 걸리셨을까요? 이거는 뭐 계속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름길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름길을 잘 몰랐고, 물론 이제 멘토들이 이제 있었죠. 그런 분들 글도 읽고 뭐 하다가 제가 이제 심리학 강의를 하는 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의사결정의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하는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요. 그거를 이제 내가 애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주식 투자에도 접목이 되네 해서 엄청 접목이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공부를 좀 하시면 시간적인 세이브가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뭐 당장 종목도 아니고 이걸 왜 하나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긴 호흡으로 보면 이거를 내가 정립해 나가 투자 철학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좀 재미를 붙이시고 인생 공부도 한다 생치고 이렇게 가셔야 나중에 이제 큰 실수도 안 하고 네. 자기를 잘 지켜가면서 장기적으로 큰 성과를 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게 뭐 1, 2년 하고 말 거면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네.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다고 치면 이 30년, 40년도 작은 기간일 수도 있거든요. 일찍 시작하시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1, 2년 뭐 투자 철학 공부하고 3, 4년 투자 철학 공부하는 게 그렇게 아까운 공부가 네. 아니죠. 네. 오히려 시간적인 세이브가 될 수가 있는 공부죠. 시행착오라. 시행착오를 들고 오치니까요. 근데 이게 거꾸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 그렇지. 막 헤매다가 네. 그것도 운이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자기가 잘못된 거 알고 일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거기서 끝나버리니까요. 네. 세컨 찬스도 못 얻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안타깝죠. 네. 근데 이제 제 주위에 보면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헤매다가 아주 일찍부터 대학 때부터 해서 이제 지식은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철학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이거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쪽 철학 공부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꾸로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습관을 버린다거나 자기 생각을 버린다는 게 되게 어렵긴 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투자의 그 잘못된 습관들. 네. 네, 그러니까 욕망에 이끌리는 투자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떨궈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뭐 페이션트 해야 되는데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뭐 덕목이잖아요. 네. 인내심이라는 게 투자 철학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내심을 가져야지 한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려면 미쳐버리지 미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야 되고 인내심이 있고 이게 내가 이제 인생 전체에서 어떤 게 바라볼 거냐라는 관점이 서야 네. 기다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몇 번 이제 경험을 해서 좋은 경험을 하면 이제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한 번 경험하면 이제 누적이 되니까 네.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럼 뭐 주식이 너무 고마운 투자 수단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너무 감사하고 네. 이런 게 있어, 뭐 내가 노력을 별로 안 하는데 누가 돈을 벌어주니까 너무나도 그렇죠. 좋은 제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꽂히고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네.
두려움보다는 욕망보다는. 작년에 이제 교수님 만나서 대담할 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에서 싼 주식들 밸류에이션 분석해서 주식 투자하다가 한국의 성장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보니 해외 주식을 갖고 처음에 해외 주식 갈 땐 너무 비싸서 네, 맞습니다. 접근이 안 됐는데 계속 보니까 그 높은 PER 배수가 눈에 익더라. 네, 네.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 흐름으로 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네. 주도할 것이고 그래서 나는 빅테크 빵이라고 하죠. 예, 빵 쪽에 마가라고 하죠. 예,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포지션 변경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예, 오히려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그게 이제 작년인데 그때도 가격이 싸진 않았어. 배수가 낮진 않았었어. 그죠? 그때 좀 모자라게 갖고 있었던 종목은 좀 채웠고요. 네. 조금 더. 네. 그 조금씩 더 늘렸고 안 늘린 종목도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최근에 또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더 안 늘리고 있고. 이제 자꾸 이제 밸류를 이제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빅테크 종목 중에 페이스북 좀 아직도 싸 보이고 그래서 뭐 아마존도 좀 싸 보이고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바뀐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제가 한국 밸류에 젖어 있어서 옛날에는 퍼가 뭐 한 10 넘어가면 뭐 너무나도 어려워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을 보면서 제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ROE가 높고 성장이 되는 기업들은 펄을 얼마든지 높게 줄 수가 있구나. 네. 저는 그렇다고 이제 적자나는 기업은 투자를 안 합니다. 제가 네. 그거 관리할 능력도 없고 공부할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네. 그래서 뭐 적자나는 뭐 많은 종목들이 미국에 있고 한국에도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오나 이런 쪽으로. 근데 그쪽은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모르는 건 안 하는 게 원칙이니까요. 네. 그게 이제 워런 버핏의 능력의 범위에 머물러라 네.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우리 김 교수님 모시면서 정말 간절한 바람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김 교수님 방법대로 하시는 게 가장 승률이 좋다. 네, 그리고 편안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쭉 가실 수 있는 투자다. 예,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이 고마워. 그렇죠. 하는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아주 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네. 기업들이 대신 일하면서 나의 미래를 네. 잘 준비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워. 그렇죠. 고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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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개인 투자분들이 저도 마찬가지 일찍 눈이 떴으면 훨씬 더 나았을 뻔했다. 지금도 뭐 늦은 건 아니지만 저도 뭐 40에 시작을 했지만 조금 더 한 20대 때 하면 훨씬 더 쉽죠. 네, 그리고 자산 축적이 시간이 벌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노력을 해서 번다는 개념은 제가 볼 땐 투자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건 트레이딩이거나 뭐 이렇게 고난도의 기술을 가진 분들이 하는 영역이고 저희 같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시간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면 좋은 거죠. 네. 네, 그런 개념입니다. 좋은 기업이 네. 어차피 미래에도 없어질 것 같지 않은 좋은 기업을 그냥 사서 얘네가 이제 경제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을 하니까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체가 되니까 그렇죠. 걔네들하고 동행을 하면 네. 내 삶은 얘네가 알아서 조금씩 그렇죠. 해준다. 네. 그런 게 이제 보이면 쉬워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왜 빅테크 기업이 그렇게 좋아? 그걸 이해를 일단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를 하고 그 정도의 이제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정도면 뭐 기다릴 수 있겠다. 오랫동안 이제 그런 거 뭐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데 이제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중산층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우리나라의 어떤 경로를 우리가 봤잖아요. 이제 그걸 잘 비추어서 뭐 중국에서 또 잘 성장할 것 같은 기업 골라서 분산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중국 그 빅테크 기업들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뭐 대주주의 아니 사주의
CEO죠. CEO의 문제도 좀 있어 보이고 문제도 많지만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네. 그럴 때 기회일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뭐 잭마 마윈이죠. 마윈 이제 발언 뭐 그런 이슈 때문에. 근데 모르겠어요. 중국은 이제 정말로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얘네들도 뭐 합리적인 국가라고 보면 엔타이 트러스트는 할 거 그동안 너무 컸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 규제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너무 겁먹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투자자들이. 예,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고 어차피 뭐 분산 투자니까 네. 이 종목에 몰빵하면 이제 문제지만 이게 하방 리스크에 비해서 상방이 너무 커 보이니까 천천히 모아가면 네. 괜찮을 것 같다. 텐센트하고 알리바바는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해하기도 쉽고 네. 개인 투자가가 조금 공부해 보시면 텐센트 왜 좋은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왜 싼지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조금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뭐 그 외에도 뭐 소비 기업 제가 이제 우리나라도 뭐 소비가 이렇게 하면서 성장한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 중에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 예를 들어서 뭐 마우타이는 제가 오랫동안 이제 갖고 있는데 지금 좀 비싸요. 네. 제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한 10년, 20년 들고 있으면 내수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네. 최소한의 뭘 해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삼성화재가 우리나라에서 지난 30년 동안 뭐 배당까지 다 한 1000배 올랐단 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중국 들어가서 삼성화재 같은 종목을 찾아보자. 그러면 이제 중국 평안보험이 이제 엄청 싸죠. 눈에 들어오고요. 진짜 싸네. 나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저 최근에 보고. 네. ROE가 20인데요. 퍼가 7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정보가 없으니까요. 이건 뭔가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나? 이제 그런 두려움은 있죠.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와서 싼 종목들 막 좋은 종목인데 주워갔죠? 엄청 샀었고 주워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그러니까 아직 중국은 기관 투자가 비중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리테일 인베스터라고 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많고 굉장히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싼 종목들이 굴러다닌단 말이죠. 중국 평안보험은 퍼가 삼성화재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있고요. 네. 성장도 더 빠른데. 그래서 베팅 해볼 만하다. 네.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중국 시장 런칭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 시장을. 근데 처음에는 또 이렇게 비쌀 수 있어? 왜냐하면 다 이제 비싸죠, 비싸요. 50배, 100배인 네, 거예요. 그런 건 안 합니다. 이익 대비 50배, 100배. 아니 이거를 왜 하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 중에서 제가 한국 기업은 그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만 워낙 규제 안에 저희는 있을 수밖에 없는 규제라기보다도 우리는 저희 기관 제도권에 있으니까 보는 사람 눈이 많아서 함부로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일종의 약간이라도 시세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얘기를 못 하는데 해외 주식은 또 그 규제가 없어요.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얘기하는데 하면 너무 비싼데 이러다 그렇죠. 오히려 중국 기업들은 국유 기업들 너무 싸고 너무 싸더라고요. 오늘도 이 방송 찍기 전에 했었던 게 중국 건설이거든요. 중국 건설이 퍼가 700 안 나와요.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이런 쪽에서 기회가 있구나. 처음에 저는 막 50배, 100배 이러길래 중국은 뭐 투자 못 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평안보험 이런 회사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시장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런 국유 기업들 보면 장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들고 있으면 손해인 거예요. 그렇지. 국유 기업들을 전부 손해. 뭐 시노팩 시노팩, 이런 거.
페트로 차이나 뭐 완전 은행도 보면 뭐 네. 그리고 차이나 모바일 우리나라 SK텔레콤처럼 될 줄 알고 처음에 저도 투자 좀 했었는데 네. 안 올라요. 안 올라요. 네.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성장을 뭐 GDP는 막 성장을 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국유 기업은 주주 친화적이지 않아요. 주주 친화적이지 않고 국가 친화적이거나 국가 친화적이죠. 예, 국가 발전 친화적이면 네. 뭐 전혀 다른 얘기. 인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업이라면 네. 주주권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아무리 성장하는 나라라 하더라도 주주 권익이 보장되지 않고 빼먹는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니면 막 이상증자를 막 하거나 네. 그러니까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국유 기업은 투자를 안 합니다. 중국 평안보험은 민간보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중국 인민재산보험도 있고 중국 인수보험이라고 네. 해서 국유 기업이 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거기 들어갔었죠. 근데 이게 보니까 국유 기업은 안 올라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이 좋은 이유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오랫동안 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써왔고 그렇게 돼버렸고 문화적으로. 네. 왜냐하면 전 국민이 노후가 거기에 걸려 있는데 네. 그걸 국가가 정치인들이 못 건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미국이 너무나도 좋은 나라고요. 투자하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성장 때문에 보는 건데 여기가 이제 트리키하다는 거죠. 조금 어려워요. 국유 기업이 싸 보이긴 하는데 10년, 20년 차트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차이나 상해 지수 보세요. 안 올라가요. 네. 네, 항상 제자리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개별 종목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개별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시장이 돼서 좀 까다롭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보다 훨씬 까다롭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 국유 기업들의 국유 정부 지분이 민간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생기는 그 시점이 되면 국유 기업을 투자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찬스가 오는. 네, 중국도 뭐 민영화한다고 한때 막 그랬었는데요.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그런 말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상하이방이 잡았을 때하고 지금 태자당이 그 시진핑이 잡았을 때하고 나라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그래서 달라졌어요. 정치 리스크가 좀 있기는 한데 저는 돈은 뭐 그것과 상관없이 움직이니까 뭐 월가하고 뭐 중국 기업들하고 뭐 IPO 하는 거 보면 다 자기네들끼리 다 연결돼 있고 또 이제 권력자들하고도 연결돼 있을 겁니다. 네. 여하튼 국유 기업은 조금 뭐 무슨 턴어라운드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확실하게 주주 친화적으로 간다 이런 시그널이 나오기 전에는 조금 어렵다. 어려워 보여요. 안 올라요. 제 경험상 보니까. 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는 사실은 투자 비중이 국내보다는 해외가 옛날에 뭐 국내 거의 100%셨고 근데 이제는 해외 주식이 더 많으시겠어요? 지금 뭐 해외가 한 7, 80% 되고 네. 국내가 한 20% 정도. 네. 그래서 사실 지난 1년간 외화벌이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제 제조업에 있지 않고 제조업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결국 환율인데 이 환율을 어떻게 강하게 유지되는 경제를 갖느냐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이런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참 걱정이에요. 사실 한국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유지해 주려면은 해외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제조업까지 한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자본이 해외에 많이 투자해서 그 돈이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 천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저희 같은 베이비 부모들이나 뭐 또 앞으로 좀 이제 젊은 세대들 이 해외 투자해서 이렇게 자산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될 것 같아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부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 유전이 났는데 쓰질 않고 뭐 그 복지에 쓰지 않고 우리 이거 이제 투자를 하자. 또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국부 펀드를 만들고 전 세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1인당 10억씩 국민들이
갖고 있을 정도로 이제 규모가 커졌습니다. 노르웨이 국부 펀드를 인당으로 나누면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커졌을 거예요. 그때가 몇 년 전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든 뭐가 되든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노가 다 보장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국가가 그런 역할을 못 하니까 네. 그럼 누가 해야 되냐 그러면은 똑똑한 개인들이 우리나라 개인들이 똑똑하잖아요. 네. 해외 나가서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그 국부펀드 역할을 해주면 네. 그 사람들이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국내에서 보면 뭐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이분법적으로 보는데 네. 크게 보면 이 소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삼성전자 중요하듯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돈 벌어오면 애국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지가 좋으려고 돈 버는 건데. 네. 근데 구조적인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해외 투자도 뭐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렌드에 맞다. 네.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그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기업 분석하다가 들어가 보면 굉장히 비쌌다. 근데 계속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그렇죠. 사게 됐다. 네네. 근데 지금은 어떤 심정이실까요? 지금은 더 그렇게 보여요. 더 좋아 보여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워렌 버핏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주총회 때 자기가 이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워렌 버핏 회사와 빅테크 기업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그래서 애플이다, 뭐 구글이다, 뭐 이런 회사들하고 비교해 보면 자기네들이 훨씬 더 캐피털 익스펜디처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가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자회사가 엄청나는데 한 150억 달러를 투자한다면 여기 50달러밖에 투자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수익이 많이 나고 어떤 게 더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쪽이 좋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분도.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잘 모르니까 애플만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애플만 한 것도 지금 진짜 장족의 발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이게 투자의 대가도 이거를 인정을 하는구나.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네트워크 이펙트하고 그다음에 전환 비용이 큰 이 생태계를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떠날 수도 없고, 네. 그다음에 많이 들어온다고 이게 붐비는 산업이 아니에요.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될 산업이 아니잖아요. 소프트웨어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생태계에 들어가면 그렇죠. 바깥으로 이게 편하게 익숙하게 되는 순간 귀찮아서도 안 나가니. 그걸 이제 전환 비용이 높다라는 거고. 전환 비용이 네. 높죠. 그다음에 네트워크 이펙트라는 건 뭐냐면 이제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헬스장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아지면 여기 붐비네 안 가고 싶은 건데 여기는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이용자가 많을수록 퀄리티가 좋아져요. 상품의 퀄리티가 더 좋아져요. 뭐 이커머스 같은 경우 내가 팔 사람이 더 많고 뭐 이런 생태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네. 또 뭐 그렇잖아요. 구글 서치를 많이 할수록 점점 더 퀄리티 좋아지고 유튜브도 더 컨텐츠가 점점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 이펙트가 너무 막강한 거죠. 네, 규모의 경제가 점점 커지는 거죠, 일종의. 네. 그리고 비용이 안 들고. 그리고 이 데이터는 이제 뭐랄까요, 지금 시대는 자원이거든요. 네. 이제는 뭐 천연 자원이 아니고 네. 데이터가 자원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걸 갖고 있는 기업이 뭐냐를 보니까 다 빅테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규제를 안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렇다고 얘네들 대체하기 또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 자본도 적게 들면서 확장성도 상당히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망할 것 같지 않고 글로벌하게 가고 뭐 페이스북은 뭐 전 세계인들이 사용할 정도로 네. 뭐 인도가 이제 앞으로 커지는데 인도에 들어가고 영어권이잖아요. 네. 그리고 구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상당 기간 가지 않을까? 네. 그럼 그걸 이제 나중에 꺾이면 어떡하냐 이제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시장이 가르쳐 줍니다. 네. 네, 그거는 시청 1위에서 5위까지가 페이스북이거든요. 미국을 보면. 페이스북? 1위가 애플이고요. 빅테크. 예, 5위까지가 페이스북이죠. 네. 1등서부터 5등. 그거 바뀌면 바꾸시면 돼요. 5등 안에만 투자해라? 아니 만약에 그런 트렌드가 바뀐다는 걸 보여줄 거고요. 거기서 만약에 순위가 바뀌면 만약에 네. 다른 게 뭐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뭐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인덱스가 되게 좋은 게 트렌드를 좀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S&P 500의 인덱스를 한번 쫙 보시면 역사를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 빅테크 시대거든요. 네. 데이터 시대니까 그거 왜 그렇게 됐나 여러분 잘 생각을 하시고 상당 기간 갈 거다 그러면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또 랭킹이 있어요. 그럼 네. 1등이 TSMC예요. 반도체 회사. 네. 그다음에 2등이 텐센트고 3등이 알리바바고 4등이 뭐 한 삼성전자, 5등, 4등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반도체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미국도 반도체가 막 엔비디아 막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어떤 트렌드 물결이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걔는 네. 거기다가 딱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특별히 노력 안 해도 그 물결이 나를 크게 네. 이끌고 가니까요. 네. 조그만 기업들 찾으면 더 큰 수익이 날지 모르지만 시간도 없고 능력도 안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각도기가 사랑하는 투자자, 각도기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방법으로 강추하는 그런 투자의 방법을 습득하고 세워오신 우리 김진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